일본을 통치하던 최고 권력자, 일본의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비밀 지령 하나가 내려옵니다. 쇼군의 비밀 지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3년 뒤 1721년에 조선 땅에 특공대가 파견됩니다. 그때 일본 쇼군은 이거다라고 했을 거예요. 엄청난 개발 잠재력을 갖춘 소중한 원천 기술의 출발점이 간절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핵, 인공위성, 반도체 기술, 핵심적인 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최선을 다해 막고 있죠. 일본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원했던 조선에 있는데 일본에는 없는 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의 의학서 동의보감 때문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학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정보로 꼽힙니다. 과거에는 의학서 자체가 보물이었고 국가 간의 기밀 문서로 취급되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은 사실은 당시에 인간의 판타지 심리를 정말로 자극하는 책이었을 거예요. 권력자들이 특히 집착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불로장생.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로장생은 불가능하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걸 유지하자. 즉,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더욱더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죠. 동의보감은 일종의 판타지 같은 의서였겠죠. (1613년) 동의보감이 간행된 이후에 조선에서 엄청난 의학서가 탄생했다는 걸 알게 된 이 일본 쓰시마섬 영주가요, 조선 왕실에 동의보감 요청했었습니다. 몇 년이나 꾸준히 청원한 결과 결국 50여 년 후인 1663년이 돼서야 쓰시마섬 영주가 겨우겨우 동의보감 한 세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책을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에게 상납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일본 역시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귀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동의보감이 세상에 나오고 115년이 지난 후 일본에서 25권, 25책 전부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적인 의료개혁을 이루기도 했죠. (1592년이었죠) 조선은 예상치 못한 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이죠. 전쟁터가 된 조선은 말 그대로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 4년 후 선조가 당대 최고의 명의들을 급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정작, 양예수, 김응탁, 이명원, 정해남 등 조선에 내놓으라는 명의들이 그렇게 왕명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의원들은 죽거나 병들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잠시 휴전이었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7년간의 끔찍한 전쟁이 끝난 뒤에 허준은요 동의보감 편찬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1608년 선조가 갑자기 승한 겁니다. 허준은 당시 내의원 최고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겠죠.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조선 조정에서는 어이 허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라는 간언이 쏟아져 나온 거죠. 하지만 어릴 적 허준이 천연두를 치료해줬던 이력이 있는 광해군은요 허준의 능력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광해군은요 허준을 의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시킵니다. 그리고 허준은요 유배지에서 동의보감의 집필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적절한 때 유배 갔던 허준을 불러들인 거죠. 선조의 첫 명령이 있고 무려 10년이 훌쩍 넘어서 그리고도 선조가 승하고도 2년이 지난 시점인 광해군대에 이르러서 선조의 특명을 허준이 드디어 이룬 겁니다. 동의보감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이런 책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저술한 사람들의 분위기까지도 같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역사적인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죠. 동의보감은 내경편 6권, 외형편 4권, 잡병편 11권, 탕액편 3권, 침국편 1권으로 나뉘어 쓰인 총 25권의 그런 책입니다. 이러한 동의보감의 편집 명칭을 통해서 실제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임상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한의사로서의 최우선의 사명으로 생각한 실용주의자로서의 허준 선생님의 면모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가 언급한 건강의 정의, 신체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모두 좋은 상태라야 진정으로 건강한 것이라는 점을 17세기 초반에 이미 깨달은 동의보감의 의학적 선견지명은 세계 의학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의보감에서 이 보감은 보배스러운 거울,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귀감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동의는 뭘까요? 당연히 동쪽의 의학이라는 뜻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동의보감 이전에 사실 조선에는요 동의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준은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의학이 꽃피웠음을 천명한 것이죠. 저는 동의보감 전체에 담긴 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들고 싶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인간에게 병이 찾아온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러한 균형의 문제는 현대심리학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죠. 금메달을 딴 선수가 대성통곡하는 경우도 있죠. 너무 기쁜 감정을 느끼는 걸 반대로 우리가 슬플 때 표현하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호메오스태시스, 우리말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반대의 언, 행으로 정서적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동의보감에서도 현대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 동의보감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사람, 허준. 동의보감 100% 창작품? 그런데 동의보감 원본에서는요, 허준이 편찬을 했다는 점이 명명이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의학 지식들 집대성해서 만든 책입니다. 실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요, 중국의 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허준의 노고가 결코 적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보감은요, 정말 허준의 노력과 집념이 없었다면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책이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허준, 줄을 서시오. 이 대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 허준 선생님은 이렇게 줄을 서서 환자를 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내의원에 소속되어 있어서 대부분 왕실 사람들을 봤고요. 대신들이 병을 고쳐달라는 청탁도 잘 들어주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허준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동의보감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들이 꽤 많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투명 인간이 되는 법. 그런데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철저한 실용 정신에 입각한 동의보감에 투명 인간이 되는 법이 나올까요? 이건 사실 동의보감에 나온 은형법이라는 것의 뜻을 아주 잘못 해석한 것인데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은형법은 사실 안중농수, 즉 눈에 고름이 차서 보이는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런 오해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들어봤지만 누구도 다 제대로 읽지 않은 책이기 때문이죠. 이런 책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내용만 있다고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 오해를 바로 잡을 생각도 잘 안 한다는 거죠. (2009년 7월 30일) 서인도 제도. 카리브의 섬나라 바베이도스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의학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그 의학서,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자, 이게 바로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 등재 증명서인데요. 그런데 그 많은 중국 의서를 다 제치고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이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 동의보감은요,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의학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역사적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의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 보건학적으로 근대 서양 의학이 도입되기 전까지 동아시아의 수백만 명의 건강에 기여하였다는 점, 앞으로도 보건과 관련된 난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준다는 지속 발전 가능성의 측면 역시 높게 평가가 된 것이죠.
오늘날까지도요, 임상에서 쓰이는 책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세계 의학 역사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의학서로서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한의학을 조의학, 즉 조선족 의학으로 부르면서 중국 의학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보감이 단독으로 등재되었다는 점, 이 점은 정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의과대학에 가면 동의보감도 배우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 동의보감의 내용들을 많이 배웁니다. 학부를 다닐 때 기초 파트와 임상 파트 모두에서 전통 한의학 부분을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실 때마다 일단 동의보감 원문을 미리 사전에 학생들이 파악한 것을 전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진료를 보면서도 동의보감에 나오는 많은 내용을 활용하는데요. 특히 소아 청소년들의 각종 호흡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 5가지를 임상에서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현대과학적 근거를 갖춘 항바이러스 한약이기도 합니다. 길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라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 길경은 폐와 기관지에 사용하는 약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를 다스리고 폐의 열로 숨이 가쁜 것을 치료합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복용할 수도 있고 항염증 작용이 있는 다른 약재인 감초와 같이 달여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가정에서도 쉽게 구해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한약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당귀의 경우 현대과학적 연구 논문에서 뼈세포 증식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고 최근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천 약재는 바로 귤 껍질을 오래 잘 말린 진피라고 하는 한약재인데요. 만성적인 식욕부진과 함께 나타나는 소화기계 허약아들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양의학계에서도요, 이 동양의학과 한의학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요,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이 사회 문제라고까지 비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진통제의 그 오남용 등의 해법을 동의보감을 비롯한 그 한의학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을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과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 엄청나게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버드 의대 마추프 신경생물학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침술 관련 연구를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논문은 최근에 네이처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경혈을 침으로 자극하면 어떤 신호 경로를 거쳐서 염증이 완화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였는데요. 급성 전신성 염증, 일명 사이토카인 폭풍도 침술을 활용해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치료법이 꼭 개발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동의보감 서문 보면요, 무엇보다 강조했던 게 바로 향약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약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향약을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플 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귀해지지 않고 권력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희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귀하기 어려운 것을 소수가 다루면 그건 무엇이든 곧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은 적어도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의술이 권력화가 되지 않도록 애쓴 그리고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실제로
좋은 한약재를 쓰는 것은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충분히 인정받은 규격품 한약, 즉 전문 한의약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좋은 향약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약초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 있습니다. 지리사대 정기를 품고 천여 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곳. 매산, 맑을청, 산이 맑은 곳, 산청입니다. 산청은 한자어 지명 뜻 그대로 산이 수려하고 물이 맑은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산청만큼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산청은 청정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고장입니다. 산청은요, 가야시대에는요 왕실의 휴, 요양지로 이름을 날렸던 곳이죠. 조선시대는 왕실의 28종의 명품 약초를 진상한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전문가들이요 웰니스와 항노화를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항노화 시장은 2017년 기준 625.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6조가 훌쩍 넘고요. 연평균 6.5%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2023년 100조가 넘어갈 것으로 추정될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약초 자생지로 꼽히는 산청에서도 자생하고 있는 약초 자원을 분석해서 항노화 기능성 식품 및 천연물 신약의 기능성 원료 소재 개발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산청 땅에 있기 때문인지 이곳에서 채취되거나 재배되는 한약재는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수한 약초들과 한의학을 산청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이번 9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요. 무려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2023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입니다.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는 많은 한의사분들이 상당히 주목하는 행사이기도 한데요. 국제 전통의학 컨퍼런스, 국제 동양의학 학술대회, 한방 항노화 학술대회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요. 국제적 교류를 하면서 전통의학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 한의계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청은요 약초로 유명한 고장이니까요 약초 전문 상설 시장이 상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청정한 자연 환경에서 생산한 약초 쉽게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되고 또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산청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동의보감의 탄생 배경은요 바로 애민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다급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의서가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바로 의학의 본질 아닐까요?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요. 한의학은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전통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이 있고 그 전통 한의학을 바탕으로 현대 과학적으로 재검증한 현대 한의학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한의사들은 동의보감 내용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공부하고 더 나은 현대 과학적인 최신 연구를 통해서 계속 혁신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했지만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학이든 심리학이든 또 사회학, 행정학, 생물학 이 모든 분야는 인간을 다루는 인간학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역시 그저 단순한 의학 서적이 아니라 인간학을 대변하는 아주 역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인간의 연민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생각을 집대성한 책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면 좀 더 많은 전공과 분야의 사람들이 이 동의보감 속에서 자신의 전공의 이야기를 그리고 분야에 대한 해당 사항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동의보감이 먼 과거의 특정 분야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